는 대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그냥 나무를 많이 심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완벽한 과거의 청사진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현대 생태보건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가 사실 그 출발점에서 갈리거든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열쇠, 생태복원의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참조 생태계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국제생태보건학회 표준부터 최신 생태학 이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제 사례까지 담긴 종합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볼 텐데요. 왜 이 나침반이 필요한지, 또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시대에 이 나침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이것 하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생태보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녹지 조성, 그러니까 조경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조경 사업과는 다르다. 네, 조경이 주로 미관이나 이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생태보건은 스스로 기능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 자체를 되살리는 게 목표죠. 이때 참조 생태계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생태적 속성, 예를 들어 어떤 종이 살아야 하는지, 먹이사슬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모델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복원이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점, 벤치마크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보기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들이 막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세상을 복원하는 거군요. 그런 기준점이 없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토목공사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기준 없이는 복원이 길을 잃고 그냥 공학적인 안정성만 추구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참조라고 하면 보통 과거에 완벽했던 모습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마치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인간이 망가뜨리기 전 바로 그 모습 하는 식으로요. 초기 개념도 그랬나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세요. 초기에는 인간 간섭 이전의 그 원시 상태를 이상적인 목표, 즉 과거의 스냅샷으로 삼았죠. 당시 생태학의 주류 이론이 모든 생태계는 외부 교란이 없으면 결국 하나의 안정된 최종 상태, 이른바 극상에 도달한다 이런 생각에 기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왠지 자연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생태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연은 박물관에 박제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산불, 홍수, 태풍 같은 교란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시스템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춤을 춘다. 네, 특히 기후변화나 외래종 확산 같은 전지구적인 변화 때문에 과거의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리라는 보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00년 전 기후에 완벽했던 숲이 지금의 가뭄과 폭염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아, 불가능하겠네요. 과거 사진만 보고 따라 그리다가는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조 생태계는 고정된 과거의 스냅샷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동적 궤적이라는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동적 궤적이요? 네, 과거의 한 지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흘러가는 동영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와, 움직이는 목표를 따라가야 한다니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느낌인데요. 이 동적 궤적이라는 새로운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주 잘 보존된 숲 하나를 딱 정해서 그대로 베끼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아쉽게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보존된 참조지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설령 찾았다 해도 하나의 장소만 모방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태계는 저마다 고유한 역사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곳은 없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가상 모델을 만드는 이른바 복합적 참조 모델을 만듭니다. 마치 탐정이 여러 단서를 모아서 범인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탐정 수사라니 흥미로운데요. 어떤 단서들을 모으는 거죠? 크게 네 가지 핵심 정보원을 활용합니다. 첫째는 가장 직관적인 현존 참조지입니다. 복원하려는 곳과 조건이 비슷한 주변의 건강한 생태계를 직접 조사하는 거죠.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주지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한 곳만 보고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곳을 비교해서 자연적인 변동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연적인 변동의 폭이요? 예를 들어 A숲은 소나무가 70%고 B숲은 60%라면 우리 목표는 소나무 60에서 70% 범위가 되어야지 무조건 70%를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여러 곳을 봐야만 그 생태계의 유연성이나 평균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과 시간 제약이 있을 텐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문헌 연구나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모든 걸 새로 조사하기보다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해둔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다른 정보원들이 그 부족함을 메워주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단서는 뭔가요? 두 번째 정보원은 바로 역사적 기록입니다. 고지도, 항공사진, 옛날 신문 기사, 심지어는 그 지역에 오래 사신 어르신들의 구술 역사까지 동원해서 훼손 이전의 모습을 추정하는 거죠. 구술 역사까지요? 네. 실제로 한 복원 프로젝트에서는 19세기에 그려진 어느 무명 화가의 풍경화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작은 색강의 위치를 그 그림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거죠. 와, 화가의 그림이 생태 복원의 단서가 되다니 정말 탐정 수사 같네요. 시간의 스케일이 점점 더 커지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 번째 단서는 고생태학적 데이터입니다. 땅 속에 묻힌 꽃가루 화석이나 나무의 나이테를 분석해서 수백, 수천 년에 걸친 생태계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거죠. 수천 년 전요? 네. 그리고 자연적인 교란 주기도요. 예를 들어 이 숲은 한 100년 주기로 큰 산불이 났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복원 계획에 불에 강한 나무를 심거나 주기적인 관리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과거의 단서는 다 모은 것 같은데 마지막 네 번째는 혹시 미래를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예측 모델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현재가 아닌 50년, 100년 뒤의 환경에 적합할 종 구성을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기후변화처럼 미래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필수적인 정보원이죠. 과거만 보는 반쪽짜리 나침판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완전한 나침판을 만드는 겁니다. 네 가지 단서를 모으는 과정이 정말 치밀한 과학 수사 같네요. 그렇게 공들여 복원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잘한 게 맞나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성적표를 매기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주 체계적인 성적표가 있습니다. 국제생태보건학회에서는 6대 핵심 생태계 속성이라는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요. 이 결과를 생태적 회복 바퀴라는 시각적인 도표로 표현해서 마치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듯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한눈에 파악하게 하죠. 각 속성은 1점에서 5점까지 별점으로 매겨집니다. 6가지나 되는군요.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혹은 가장 평가하기 어려운 속성은 어떤 건가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실패한 복원일 수 있는 그런 함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함정이 존재합니다. 6가지를 차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위험 요인의 부재, 오염원이나 침입 외래종 같은 훼손 원인이 제대로 제거되었는가. 둘째, 물리적 조건, 생물이 살 수 있는 토양, 수질, 지형이 잘 갖춰졌는가. 셋째, 종구성, 목표로 했던 자생종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여기까지는 비교적 직관적이고 평가하기도 쉽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겠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부터가 진짜 복원의 성패를 가릅니다. 바로 구조적 다양성입니다. 단순히 나무만 빽빽하게 심는 게 아니라 키 큰 나무, 작은 나무, 풀 같은 다양한 층위 구조와 새들이 둥지를 틀거나 동물이 숨을 수 있는 다채로운 서식처가 형성되었는가를 봅니다. 아, 숲의 입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말씀하신 함정의 핵심, 생태계 기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기능까지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겉은 울창한 숲인데 땅속에서는 영양분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식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번식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태적 과정이 스스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해야
진짜 성공이죠. 와,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은 죽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말 무서운 함정이네요. 마지막 6번째는 뭔가요? 외부 교류입니다. 복원된 생태계가 주변의 다른 숲이나 하천과 잘 연결돼서 동물이 오가고 유전자가 섞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립된 섬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큰 생태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 6가지, 특히 뒤에 3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비로소 성공적인 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훼손이 너무 심해서 과거 상태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도저히 갈 수 없다면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 복원 생태학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여기서 2가지 중요한 이론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대안적 안정상태 이론입니다. 대안적 안정 상태요? 좀 어렵게 들리네요. 쉽게 말해서요. 생태계가 한번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훼손 원인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쉽게 돌아오지 않고 완전히 다른 안정된 상태에 고착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고착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 맑았던 호수가 축산 폐수 유입으로 녹조가 가득한 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보죠. 나중에 폐수 유입을 완전히 막아도 호수는 쉽게 맑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탁한 상태를 스스로 유지하는 내부적인 악순환 고리가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는데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군요. 훨씬 더 큰 노력, 혹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력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력 현상? 네, 갈 때의 길과 돌아올 때의 길이 달라서 돌아오는 길이 훨씬 더 험난한 겁니다. 방을 어지르는 건 순식간이지만 원래대로 완벽하게 치우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과 비슷하죠. 생태계도 한번 그 선을 넘으면 돌아오는 길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섬뜩한 이야기네요. 예방이 치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럼 2번째 이론은 뭔가요? 더 논쟁적인 새로운 생태계 개념입니다. 기후변화나 외래종 확산 등으로 인해서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 조합을 가진 생태계가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새로운 생태계요? 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어떤 산의 토종 소나무와 함께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면서 남쪽에서 올라온 식물,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온 귀화 식물이 뒤섞여 새로운 숲을 이루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알던 과거의 숲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라 이걸 두고 논쟁이 있다고요? 어떤 논쟁인가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용론, 즉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합니다. 과거로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을 인정하자. 이 새로운 숲이 탄소는 잘 흡수하는지, 홍수는 잘 막아주는지 같은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자고 주장하죠. 아, 현실적인 대안을 찾자는 거군요. 반면에 다른 한쪽의 비판론자들은 새로운 생태계라는 말이 훼손을 정당화하고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 보관 책임을 회피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유 생물 다양성 보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보존주의적 입장인 거죠. 와, 한쪽은 현실을 보자는 거고 다른 한쪽은 원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굉장히 팽팽한데요?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현실은 대부분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고유종과 외래종이 섞인 하이브리드 생태계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완전한 과거로의 복원이 어려울 땐 최소한 생태계의 기능이라도 향상시키는 것을 차선책으로 삼기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도 골치 아픈 문제죠.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한국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한국도 제도적으로는 참조 생태계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복원의 경우 복원 목표로 삼을 참조 하천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원 후에는 수질을 나타내는 부척조류 지수나 건강한 서식초의 지표가 되는 저소성 대형 무척추동물 지수 같은 걸로 성공도를 평가하죠. 체계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군요. 그런데 왠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공간 조성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전히 수질 개선이나 시민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해서 종 구성이나 복잡한 서식초 구조까지 완전히 복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아직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수질 개선이나 깔끔한 공원 같은 모습은 성과를 보여주기 쉽잖아요. 하지만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여울이나 수달이 숨을 수 있는 덤불 같은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고 또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생태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이런 원칙들이 아주 잘 적용된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특히 산림보건 분야에서 화성 동탄의 상수리나무 군락 복원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매우 정교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오, 화성 동탄이요? 네, 단순히 상수리나무만 심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달랐나요? 우선 앞서 말한 복합적 참조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인근 216개 지역의 건강한 상수리나무 숲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따라서 가장 위층인 교목층에는 상수리나무, 그 아래 악교목층에는 떼죽나무와 같은 작은 키나무들, 그리고 맨 아래 관목층에는 진달래와 국수나무 같은 떨기나무들을 심었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단순히 나무 종류만 맞춘 게 아니라 숲의 입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구조적 다양성까지 처음부터 설계해서 만든 거군요. 숲이라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층층이 지어 올린 느낌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보건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수백 년간 적응해온 지역 고유종자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지역 고유종자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똑같은 상수리 나무라도 강원도에서 자란 것과 전라도에서 자란 것은 유전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묘목은 이 지역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꽃피는 시기가 달라서 지역의 곤충들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유전적 특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복원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생태복원의 나침반인 참조생태계는 과거의 한 지점을 가리키는 고정된 바늘이 아니었네요. 역사 기록부터 미래 예측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동원해 만들어내는 변화의 파도에 맞서는 역동적인 항해 지도와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지점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복제하는 것을 넘어서 생태계가 스스로 먹고 살고 번식하며 살아가는 기능,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참조 생태계는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안내하는 도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로의 복원이 정말 불가능해지고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이 좋은 생태계인가를 누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반드시 마주하게 될 기술을 넘어선 철학의 문제입니다.